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S&P 500,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고 애플은 뭐 지금 종가 기준으로 5개월 만에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한 셈이고 네. 또 애플이 최대 매출자인 브로드컴 또 급등을 했죠. 그러네요. 예. 브로드컴은 놀랍네요. 근데 진짜 이래도 되나? 너무 너무 기술주만 가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가는 애들만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우리 작가님이 뭐라고 했더라? 그 사세, 그들만이 사는 세상. 어제 우리 시장도 외국인들 뭐 현선물 다 합하면 한 3조 되나? 네. 엄청나게 샀는데 그러게요. 아무래도 뭐 옵션 만기이라서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장도 또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 주말에. 그러다 오늘 이럴 때일수록 진짜 날아가는 종목만 날아가다 보니까 체감 지수는 예. 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거기다 뭐 종목 장세다 보니까 예. 단기 트레이딩에 또 능하신 분들은 장 좋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소외되는 종목들 너무 길게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좀 답답하시고 오히려 좀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할 수도 있는 커지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원 상무님 모셔서 시장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그저께 이틀 전에 CPI, FMC 또 하루 시차를 두고 어제는 또 PPI 뭐 이렇게 앞서 다 정리는 했습니다만 야, 전월비 0.2% 마이너스까지 나오고 한번 묶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연준이 제시했던 연말 인플레 수치는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낮은 건 아닌데 지금 흐름이 아주 좀 급박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1월부터 1분기 때 발표됐던 예.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좀 셌었잖아요. 1분기에 너무 셌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발표되고 있는 5월 수치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둔화되기보다는 일부 그 품목들의 어떤 그 물가 하락이 약간 두드러진, 특히 이제 1분기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물가 소비자 CPI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들이 1분기에 굉장히 좀 셌었는데 5월 달에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험료가. 네. 예. 근데 그거를 빼고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예. 여전히 전월 대비해서 0.3에서 0.4%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물가가 1분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일부 품목들을 뺐을 때 이게 헤드라인 숫자에서 나타나듯이 물가가 많이 빠진다거나 굉장히 빠르게 둔화된다거나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닌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저께 FMC 이후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예.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재밌는 질문. 네. 그러니까 5월 CPI를 봤을 텐데 이게 점도표에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라는 아하.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사실 파월 의장이 되게 좀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분명히 반영을 했을 것 같은데 다는 하진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좀 했는 걸 보면 충분히 이제 이번 5월 달에 CPI가 전도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지난 1분기 때 3개월 연속으로 물가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도 약간 좀 당황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번 두드려 맞았다고 하니까 3번 정도 연속으로 물가 예상치를 하회를 해야 그때부터 이제 좀 정확하게 어떤 물가나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연준은 한 차례 정도 연내 금리나 시사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미 좀 2차례 정도로 보는 분위기거든요. 네. 예. 상무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1월에 한 번 정도로 생각을 한 좀 번.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사실은 뭐 9월에 할 수도 있고 11월에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확률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9월까지는 미국의 고용이나 물가 지표를 보려면 3번 정도 더 봐야 되는 거고 11월까지 보면 이제 5번을 더 봐야 되는데 3번 만에 연준의 지금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경로가 확 바뀌기보다는 5번 정도 보면 그 사이에 뭐 한 3-4번은 물가가 좀 좋게 나오고 한두 번은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그때는 연준이 좀 방향을 좀 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좀 해서 좀 확률적인 측면에서 저는 11월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뭐 연준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 어쨌든 틀렸던 어떤 그런 실수의 그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할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미국 장의 요 기술주 중심의 랠리 뭐 다른 데가 같이 가주면은 그거 한데 이거 좀 저는 이거 비유하자면 그거 같아요. 애가 뭐 잘 먹고 키도 크고 뭐 체중도 뭐 평균 이상으로 하고 하는데 통 뭐 야채나 이런 건 안 먹고 그냥 햄만 먹고 닭가슴살만 먹고 요 2개만 먹으면서 이렇게 막 가는 느낌? 네. 아니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네. 어떤 로직이라고 보세요? 머스크한테 그만큼의 보상이 갔다. CEO 보상안. 아, 근데 네. 그걸 재료로 해서 어제 뭐 개장 전에는 뭐 10% 넘게 급등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심리나 로직이 어떻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무님? 그거는. 일단 시장 전체로 보면 저는 이제는 금리 인상은 아니고 분명히 인하긴 한데 네네. 이게 인하가 올해 뭐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를 어쨌든 2번 이상 한다라는 것 자체는 예를 예. 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경기나 물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에 대해서 배팅하기도 애매하고 경기에 대해서 배팅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확실한 거, 제일 센 거 예. 이런 쪽으로 지금 심리가 좀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뭔가 금리라는 어떤 그 주식 시장이나 자산 가격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그냥 확실한 것만 저는 본다라는 심리가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S&P 500이 어쨌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S&P 500개 기업들 중에 20%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런 걸 훨씬 보면 많아요. 네. 아직까지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거에 대해서 뭐 2번보다 그러니까 1번보다는 2번 쪽, 그다음 11월보다는 9월 쪽으로 약간 돌아서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금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거는 어쨌든 올라가진 않는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는 고점을 쳤다라고 보면 뭐 미국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 물가 지표는 좀 안정이 되었지만 동일하게 뭐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실물 경제 지표나 심리 지표들은 또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한 걸 쫓아간다. 그럼 가장 확실한 게 뭐냐? 보면 결국은 AI고 반도체고 빅테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테크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그 AI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낮은 것들은 굉장히 좀 쉽지 않고 AI라는 어떤 무늬만 입으면 일단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가장 확실한 거에 베팅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기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임금을 많이 준다라는 거에 대해 머스크에 대해서 임금을 많이 준다라기보다는 그럼으로 인해서 테슬라 자체에 대한 어떤 지속성 이런 거에 대한 배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은 뭔가 여전히 뭔가 불안하고 확신할 수 없을 때는 가장 세고 가장 확실한 거에만 배팅을 한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한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좀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라고 하면은 시장이 과열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수 종목들이 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아까도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봤을 네. 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장이지만 갖고 있지 못하면 너무나 쓸쓸한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그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과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너무 일부 종목들만 일부 섹터들만 가다 보니 조금씩 또 다시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올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뭐 자막이 한 2차례 나왔네요. 저기 주총에서 그 보상안 통과되니까 머스크가 춤추면서 주총장에 들어왔다고. 60조 원이 넘는데 춤은 약하다. 춤보다 더한 것도 해야지.
60조 원인데. 아니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브로드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닌데 그랬더니 또 영락없이 또 따라하네요. 10대 1 또 주식 분할 하겠다 네. 그러고. 우리도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그대로 좀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후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브로드컴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왜냐하면 사실 브로드컴이 애플에 네. 대한 매출도 크지만 예. 어쨌든 이 AI 쪽,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보다는 AI 관련된 매출이 확실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좀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긴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과연 그러니까 AI를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어쨌든 AI 중심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프리미엄을 주고 주식시장의 주가도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좀 투자자들이 좀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쏠림 현상이 좀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 뭐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소외된 모습이잖아요. 네네. 하반기에는 어떨까요? 그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정말로 단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9월이든 11월이든 단행이 되고 나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결국은 테크가 혼자 좀 네. 외롭게 힘들게 끌고 가는 흐름이 좀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정말 금리 인하가 확신을 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좀 다른 종목군으로 약간 좀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테크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허 장모님. 22가 연준보다 먼저 앞서 이제 금리 인하를 네. 한 게 6월 6일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 그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 지금 보면은 금리를 낮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에 네덜란드 빼고 오른 게 없어요. 네. 낙폭이 거의 2% 3%대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마치 금리 인하 해주면 뭐라도 다 날아갈 것 같이 했는데 네. 22가 그러면은 유럽 쪽에 그러니 그렇게 유럽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도 낮춰주고 했는데도 혹시 유럽 쪽은 한번 보셨나 해가지고. 네. 사실 유럽은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네. 뭐 일부 경제 지표들이나 심리 지표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라가르드 총재가 사실 금리 인하를 6월 7일인가요? 하면서 되게 좀 그 다음에 어떤 행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다음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한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이제 유럽 의회 선거에서 예. 사실 그게 좀 정치적인 쪽으로 봤을 때 좀 어떤 기존 정부들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진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채권 쪽에서는 뉴스가 크게 났습니다만은 독일과 프랑스 간의 어떤 국채금리 차이가 확 벌어지면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 증시,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유로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측면들이 분명히 좀 더 영향을 좀 미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프랑스 쪽에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 보죠. 네네. 프랑스 쪽이.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거기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결국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프랑스는. 그러니까 극우파들이 너무 득세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이 좀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금통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 주에 네. 그 조사를 했잖아요. 출연자분들을 상대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그다음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네. 그런데 상무님은 지금 미 연준은 11월 정도 예상을 해주셨는데 우리 금통위는 10월로 예상을 네. 해주셨단 말이죠.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리거나 올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11월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유력하다라고 하면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12월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유력하다라고 하면 미 네, 연준이 네. 11월에 인하할 것이 유력시 된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아주 최근의 예는 아닙니다만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긴 했었거든요. 먼저 예, 미국의 어. 금리 인하가 너무 확실해지는 네네. 상황에서는 거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 몇 주 정도 빨리 인하하는 경우는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 정도가 되면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시그널이 굉장히 좀 강해질 거고, 그러면 만약에 9월인지 만약에 9월에 먼저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10월에 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11월에 하더라도 그게 좀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네. 한국은행이 더 늦춰서 굳이 12월에 하진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대신정권의 문남중 위원이 일주일 전에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네. 6월 금리 인하선을 주장하셨어요. 미 연준. 연준이 네. 6월에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서 그야말로 참 좀처럼 듣기 힘든 주장을 하시길래 6월에 금리 이번 FOMC 이번 주 중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 하면은 우리가 전체 기립박수 한번 쳐드리겠다. 아니면 전 스텝 커피를 사오시라 했더만 네. 오케이 하셨거든. 네. 우리 이제 커피 먹을 일만 남았는데 네. 지금 허 상무님은 네. 연준보다 한국은행이 네. 더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셨어요. 네. 또 뭐 혹시 못하면은 어떡하실래요? 커피 콜? 뭐 분위기상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그래. 야, 그렇게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내수 경기가 지금은 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연준이 먼저 해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10월에도 미리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내수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호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저희 국내 금리만 네네. 보면은 거의 국내의 어떤 흐름보다는 미국에 따라서 또는 대외 변수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힘이 없는데 예. 미국이 강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좀 했었는데요. 네. 근데 또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한두 달 동안에 보면 미국의 금리가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저희는 덜 오르고 또 좀 비슷하게 좀 빠지는 그런 영상이 좀 보여져서 확실히 저희가 내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보다 먼저 내리는 게 사실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그 얘기는 채권 쪽이 국내 내수 경기만 보면 주식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국내 주식시장, 쪽에서는 네, 주식시장 내에서는 그나마 해외 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는 국내 내수 영향을 덜 받는 쪽들만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화장품하고 최근 들어서 그 삼양식품을 비롯한 그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의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는 굉장히 안 좋지만 네. 내수가 안 좋은데 그래도 수출로 돈을 버니까 얘네들은 내수랑은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갑자기 그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이 대단히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동안 꾸준히 좋아졌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막 오르는 모습들을 보면은 내수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가 수출이 좋아지는 뉴스들 때문에 이게 이제 재발견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지금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네네. 어제 그래도 고점 대비 한 22포인트 코스피가 네. 고점 대비를 한 22포인트 밀리면서 끝나고 외국인들은 현선물 할 것 없이 많이 사고 했는데 저는 자꾸 그 옵션 만기일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상무님도 어떻게 그 점엔 동의하시는지? 예, 동의는 하는데요. 예. 그 아시아 시장을 보면 네. 저희 한국하고 대만하고 홍콩 빼고 예. 대체로 보면 다 빠졌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난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콩은 물론 이제 달러 약세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홍콩을 빼면은 결국 한국과 대만, 네. 브로드컴처럼 반도체가 있는 지역들의 주가만 올랐다는 거죠. 반도체가 있는 쪽만 올랐다.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그 미국의 5월 CPI 때문에 미국의 사상 최고치를 올랐지만 네. 그거를 따라서 올라가는 시장은 없었다는 거죠. 저는 반도체를 빼면 결국에는 저희도 만약에 저는 반도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한미 반도체 빼면은 네. 사실 별로 못 올랐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아니었나.
반도체. 미국의 FOMC나 미국 5월 CPI보다는 오히려 결국에는 반도체가 주가를 좀 올렸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장중에 이렇게 쭉 빠진 게 다른 주식시장의 흐름이랑 같이 연계된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네. 예. 하기야 조금 또 어제 장 후반에 또 환율이 또 네, 갑자기 좀 생각보다 올랐죠. 강하게 또 위로 또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뭐 차익 실현 욕구도 생길만 하고 지금 동시효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다시 또 8만 원 가는 거네요. 삼전이. 저는 외국인 수급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어제 보면은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수긴 했습니다만 이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실효성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금투세가 도입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 이탈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도 보면은 전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을 때 한국의 반도체주를 사지 맞아요. 다른 업종들을 열심히 사고 있지는 네네.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 말하고 올해 한 1분기까지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 수출이 좋아지는 흐름이랑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다 샀거든요. 자동차도 샀었고. 네. 근데 올해 1분기를 지나고 한 2분기부터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잘 안 사는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순매수 규모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사고 있다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만큼, 섹터만 산다. 네. 그러니까 약간 해외랑 같이 갈 수 있는 섹터들만 사고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 저는 그거와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게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1,300원 후반대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여전히 1,400원대에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죠. 예.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저희보다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 자체를 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도 워낙 반도체 테크 중심이니까 그거와 연계될 수 있는 같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만 골라 사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어제는 그게 이제 극대화되면서 한국 시장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 현대차나 기아 이쪽도 은근히 자동차도 강해요. 네. 요거 어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 한 27만 원, 28만 원 요 부근이 그동안에 숱하게 이제 막히던 레벨이라서 여기서 또 이제 한번 결단이 필요한 레벨이 됐는데 계속 홀딩을 한다든지 뭐 열리면 더 쫓아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자동차 쪽에 자동차주들의 최근 이 약진 충분히 펀더멘털이 받쳐준다라고 보시는데. 네, 자동차는 받쳐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수 쪽에서 자동차 판매가 대단히 좋지는 않지만 네. 저희가 그 지금 대미 수출하고 대중 예. 수출이 그렇죠.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근데 대미 수출에 여전히 1등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가 물론 이제 증가율 자체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물량 자체로 보면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흐름에 그러니까 테크 중심으로 가는 흐름에서 너무 비켜 있지는 않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뭐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뭐 여전히 충분히 지금 펀더멘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동차주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시장을 완전히 주도해서 끌어올리기에는 약간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국내 증시를 견인하는 섹터는 반도체 쪽으로 계속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이제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네. 직접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약간 조금 그에 반해서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 그렇게 네. 크진 않았단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실 고민인데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삼성의 HBM이 이제 테스트를 통과해서 퀄 테스트 엔비디아로 가느냐.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좋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젠슨황 그 엔비디아 CEO가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네. 계속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젠슨황 같이 엔비디아가 지금 그런 그
칩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네. 부족한데 사실 하이닉스만 가지고 모든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가 없다라고 보면은 삼성전자도 함께 파트너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워낙 강하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약했지만 분명히 젠슨왕 CEO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는 하반기에도 좀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열린 마음. 기대감을 너무 얘는 안 되라고 보기보다는 한번 터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77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 예상 체결 지수는 872포인트입니다. 오늘 뭐 동시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2% 강세가 예상되고 호가는 22만 7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7만 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5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만 4,100원이죠. 현대차도 0.5% 상승할 걸로 보이고 기아가 지금 보게 되면 1.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2만 3,7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강보합권 예상되고 KB금융은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만 1,900원, 포스코홀딩스가 1.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38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호가에서 보게 되면 조선주들 좀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2.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3만 6,800원, 하나오션도 1% 강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3만 1,850원, HD 현대미포 3.9%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만 6,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HD 현대중공업도 0.5%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밖에 철강금속이라든지 기계 섹터 쪽으로도 일부 종목들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현대제철 1.9% 강세 예상되고요. 기계 섹터에서는 뭐 현대엘리베이터,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9%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지금 21만 1,000원이고 알테오제는 0.7% 하락이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10만 1,500원. HLB가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4천 원. 엔캠 보합 예상됩니다. HPSP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39,100원, 그리고 리노공업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6,500원. 셀트리온작 1% 상승할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는 9만 4,000원. 클래시스 1.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가 5만 5,1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흐름 좋았던 화장품주들 호가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삐아 같은 경우는 오늘 3%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어제 삐아가 이제 최근에 상한가 한번 기록하고 어제 5%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호가에서도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클리오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그밖에 LG생활건강 2%, 아모레퍼시픽 1%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참 이게 또 뭐 호가하고 장중 흐름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아니 그리고 어떨지 좀. 2,780포인트에 네. 뭐가 있길래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아니 지금 우리 3월 26일 날 장중에 살짝 찍었던 게 2,779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갔던 게 5월 16일인데 2,773 장중에 고점 찍은 게 그거고 어제도 우리가 2,776인데 지금도 예상 체결 지수가 2,778이지 않습니까? 2780이 뭐길래 2800은 고사하고 2780에서 지금 자꾸 이제 거의 한 세 번째 3세판 트라이니까 오늘 한번
여느냐 마느냐가 이제 그 중요해지네요. 여기를 돌파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돌파하면은 그게 하겠죠. 이제 그리고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들이 어제 반에 반이라도 사주면 좋겠다. 어제 샀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솔직히 허상무님 네. 지금 저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 장 조정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대선 아, 전까지 네. 쭉 갈 수 네. 있다. 그러니 그냥 쭉 간다. 네. 장중 흐름 봐라. 미국 장 말이에요. 조금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흘러내린다 싶으면 꼭 1시간이든 하다못해 30분을 놔두고라도 꼭 네. 보합으로 당겨놓든지 플러스 돌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허상무님은 뭐 내년까지는 그걸 하더라도 한 미국 대선 전까지 네. 장이 그냥 큰 걱정 없다. 어떻게 아, 보시는지. 저는 그 보통 네, 대선 있는 해에 이제 미국 주가가 되게 네. 좋았던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월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월별로. 네, 그러니까 네. 약간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예, 보면은 그 대선 전 2개월 전부터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2개월 전부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 한 9월 정도. 9월, 10월 정도는 주가가 조정을 받든지, 근데 이제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면. 근데 어쨌든 여름 지나면서 약간 좀 힘이 꺾이었다가 또 그 9월, 10월 좀 조정을 받고 이제 11월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이제 좀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도 워낙 상반기 때 예. 뭐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12%,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연초 이후에 14%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내 이제 지금의 속도로 주가가 올라가기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미국이 예, 여름까지는 좀 버티지만 한 9월 달부터는 조금 상승 랠리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선거는 단순한 미국 대선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나온다라는 좀 특징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과 미국 이외의 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 위주의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아마도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들의 주가 상승은 좀 특히 이제 미국에 돈을 많이 버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는 어디까지 마음에 두세요? 내다보시는 아, 상당히요. 우리 저희 하반기 때 전망은 사실 이제 2,900 정도로 그 2,900. 예, 2,900 코스피 기준으로 2,900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한 9만 가는 레벨입니까? 그렇죠. 그게? 예,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증권사들보다는 좀 낮더라고요. 다른 증권사들 대부분 3,000을 넘게 보시던데 저 거의 이제 그 밑으로 원래 보는, 또 유진이 전통적으로 크게 뭐 오버하지 않는 네. 전망치를 내놓으셨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반도체만 가지고 그냥 끌고 가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고, 내수가 워낙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의 이익이 보통 저희 한국 시장은 그 하반기 때 굉장히 좋으려면은 2024년 이후에 2025년에 대한 기대가 좀 커야 되는데, 2025년에 대한 기대는 사실 기업 이익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올해보다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요거를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저희가 3,000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2,800을 넘기도 지금 이렇게 버거워하는데 과연 3,000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렇지는 못할 거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 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시는데 우리 허상무님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그 리스크라고 하시는 게 어떤 성격의 리스크죠? 아, 예.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자체에 대한 위험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일기 때 워낙 그 트위터와 행정명령과 관세로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2기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 할 거다, 조금 더 세련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좀 덜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관세죠, 관세.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게 저희가 경험해서 봐서 압니다만 2018년과 2019년에 어쨌든 관세
분쟁이 있었던 중국의 위안화가 2년 동안에 한 6%, 저희 원화가 한 8% 가까이 절하가 됐고 또 당선이 되자마자 멕시코 페소화가 한 일주일 만에 거의 한 7, 8% 이상 절하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어쨌든 이 트럼프는 그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국가들한테는 사실은 좀 위험이 될 수 있다. 뭐 저희한테는 뭐 방위비든 어떤 형태든 관세든 어떤 형태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뭐 양시장 호가로 봤을 때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일부 섹터로 쏠림 현상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늘도 여전히 좀 반도체 섹터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흐름 좋았던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는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흐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6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뭐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AI, 애플 인텔리전스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종가 기준으로 5개월 만에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또 브로드컴도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 보게 되면은 호가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강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피가 2,758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 8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1% 상승합니다. 79,500원, SK하이닉스도 0.68% 올라가네요. 223,500원. 뭐 증권가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5% 떨어집니다. 36만 1,000원이고 현대차가 0.1% 약보합권이네요. 26만 8,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4% 올라갑니다. 6만 4,000원이고요. 기아가 소폭 떨어집니다. 12만 1,4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으로 73만 7,000원. 셀트리온이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18만 2,700원. KB금융이 좀 떨어집니다. 8만 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2% 소폭 상승으로 37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0.7% 떨어집니다. 호가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20만 7천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 연일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이 0.3% 올라갑니다. 26만 9,500원. 에코프로가 소폭 올라갑니다. 10만 1,200원. HLB가 1.2% 상승합니다. 64,400원이고 엔캠 강보합권이고요. HPSB가 0.7% 떨어집니다. 38,900원이고 리노공업이 0.3% 올라갑니다. 26만 5천원. 셀트리온지약 상승 중이죠. 93,700원이고 클래시스도 올라갑니다. 5만 5천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소폭 오름세로 16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 계속해서 뭐 코스피 양시장 보합권인데 화장품 관련주들 올라가는데요. 지금 세화 PNC가 15%, 16% 급등합니다. 1,2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1% 이상 올라가죠. 각각 주가 40만 5,500원, 19만 2,900원. 클리오가 3% 강세입니다. 44,500원. 삐아도 6% 올라가네요. 23,300원이고 VT도 소폭 오름세고요. 선진 뷰티사이언스가 11% 급등합니다. 22,000원이고 한국 화장품도 11% 넘게 올라갑니다. 그 밖에는 에이블 CNC, 뷰티스킨, 마녀공장 모두 상승 중이고 토니모리도 4% 강세고 본느도 5.6%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리더스 코스메틱, 토니모리, APR, 바이온 모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신규 상장한 종목 그리드 위즈가 있습니다. 지금 75%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너지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그리드 위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화장품 섹터 외에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데
엑스플러스가 11% 급등합니다. 그밖에 한국정보통신, KG이니시스, 다만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엑스플러스라는 종목이 좀 강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음식료 섹터는 흐름이 좋네요. 삼양식품이 5% 강세 보여줍니다. 64만 3천 원. 오뚜기도 0.5% 올라가고요. 빙그레도 2.4% 상승합니다. 11만 1,200원. 오리온도 2% 상승하네요. 99,700원. 농심도 55만 2천 원, 0.9% 상승세고요. 또 S&D도 5.9%, 6% 강세입니다. 그 불닭볶음면 소스를 제조하는 업체죠. S&D가 49,700원. 매일유업도 3% 강세고 대상, 교촌, F&B 올라갑니다. 오늘 음식료 섹터 흐름 좋네요. 새로운 수출주죠. 화장품, 음식료 섹터 흐름 좋고요. 어제부터 이제 셰일가스와 관련해서 종합 상사주들도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도 강세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4% 강세입니다. 68,700원. 그밖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2.9% 상승 중이고요. 한국가스공사도 1.3%. 한국가스공사도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았죠.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SK가스도 지금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셰일가스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소폭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858억 원, 144억 원 순매수고 기관은 1,00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1,28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28억 원, 64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좀 올라가네요. 이원 40전 상승한 1,476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또 BOJ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또 BOJ가 어떤 식으로 또 갈지. 니케이는 약박 흐름인데다가 달러엔 환율은 딱 157엔에서 이게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하면 예, 좀 그런 엔저가 좀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살살 흘러나오는데 안 그래도 지금 개장한 거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이 그냥 또 그렇죠. 또 새로운 수출주라고 예. 하는 화장품하고 이렇게 음식료. 그냥 건드려 봤던 것들 화장품 음식료 네. 무슨 전기 이런 쪽이고 미용 의료기기도 좋고요. 예, 그러니 지수는 기대할 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반도체 여전히 강하고 한데 나머지 조금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그렇죠. 예, 이제 러셀 2000 비스무리한 그런 흐름 같습니다. 그런 흐름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외국인지 보세요 이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어제 산 거에 반에 반이 아니라 반에 반만 사줘도 업어주고 싶었는데 이거 어제 그냥 늘 똑같은 패턴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옵션 만기일 아니면은 한 주에 2번씩 오는 위클리 옵션.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옵션 관련한 파생 관련해서 이렇게 이 친구들이 장난칠 수 있는 게 한 달에 몇 번이나 됩니까 이게? 한 10번 가까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10번은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 거래일의 한 절반 가까운 날을 갖다가 늘 이 파생 동원해가지고 짭짤하게 챙겨먹는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2,800을 가고 3,000포인트를 가고 삼성전자가 8만 원 넘어서 10만 원 가고 얘가 또 삼성전자가 7만 원 밑으로 가고가 뭘 중요하겠습니까? 저거가 버는 게 중요하지. 맨날 휘둘리다가 코스피 마이너스 돈이에요. 좀 화가 납니다.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가는 것만 가는 거죠. 네, 지금 강세예요. 2.7% 상승하고 19만 4,100원. 이것도 사실 엔비디아 밸류체인이잖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네. 어때요? 그 반도체 섹터 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소외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또 이미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는 쪽에 손이 쉽게 나가진 않는 것 같고 반도체 섹터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그냥 갖고 있어야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안 갖고 계신 분들. 그 반도체 특히 이제 AI 쪽은 적어도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유를 하거나 보유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미 많이 올라 있는 한미 반도체보다는 좀 덜 올라 있거나 좀 여전히 좀 힘들었던 삼성전자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수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수출에 어떤 날개를 달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업종에 대한 어떤 희비를 완전히 갈라놓게 하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 이외에 좀 수출이 괜찮은 업종으로 네. 보면은 화장품이나 이제 의료기기, 맞아요. 음식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전력이나 변압기와 같은 전력과 관련된 이런 쪽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거는 수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예. 굳이 네, 얘기를 하자면은 관련이 없죠. 무슨 뭐 이마트니 무슨 백화점이니 이런 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고 음식료 가운데서도 수출이 되는 쪽. 네. 최근에 뭐 냉동김밥, 아니면 아니면 뭐 라면. 맞아요. 네. 그러니 그러면 저기 혹시 오늘 BOJ 혹시 네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상무님?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온 이제 일본 물가 지표를 보면 네. 또 예상보다 좀 낮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도 강도 높은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런 그 통화 정상화에 대한 어떤 정책을 기대하기 약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BOJ 입장에서도 여전히 연준처럼 또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BOJ 우에다 총재가 그동안에 얘기한 걸 보면은 이 국채 매입 자체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QE를 어쨌든 규모를 좀 줄이거나 또는 그런 거를 이렇게 논의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이전 BOJ 통화 정책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 논란의 그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관건은 결국은 이제 일본이 어떤 물가 때문에 지금 그 가계 쪽에서 느끼는 실질 소득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 소득은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이거를 과연 이제 일본 정부가 과연 놔둘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져서 뭐 꼭 6월 달이 아니더라도 7, 8월 이후에는 어떤 일본의 어떤 금융 정책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엔저도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진짜 배짱이 있을까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다. 이 와중에 뭐 그래서 정상화 시키겠다 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린다. 뭐 금리를 인상하고 이제 뭐 국채 사고하는 이런 거 우리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시장이 좀 뭐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또 겁주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가 있어요. 뭐 이러면서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괜히 독박 쓰는데 지금은 아슬아슬해서 뭐라도 이렇게 네. 여기서 뭐 하나라도 쏙 빼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트리거를 갖다가 만약 BOJ가 조금 긴축적으로 스탠스로 변해서 그게 아슬아슬한 시장에 이렇게 촉매로 작용했다. 그러면 미국에 불려가서 혼돈하고 할 텐데. 아마도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이 그나마 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성장률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수출이 조금 꺾이고 예를 들어서 음. 내수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수만으로 버텨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실질 소득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버틸 수가 없다라고 보면 그때 아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해외 어떤 변수에 여전히 이제 일본 BOJ도 노출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지금 국내 증시는 사실 좀 미증시하고는 흐름이 약간 네. 좀 다르잖아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9월이든 11월이든 네. 금리 인하가 돼야지 이런 스타일이나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가 좀 그 로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활발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적어도 여름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가져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달리는 말들이 계속 네. 달린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우량한 쪽,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쪽보다는 좀 덜한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뭐 금리, 미국의 금리 정책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빅테크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갖고 있는데 결국 한국 시장에서 그거를 연결고리는 결국 수출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출이 좋은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수출의 어떤 모멘텀이 지난해 또는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와서 계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출이 꺾인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좀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좀 있고 수출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 또는 버틴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수출 중심주 중심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네. 저에게 한 전체 다를 갖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한 3,400만 원 아니면 하다못해 한 500만 원 가지고 네. 그날 태바죠 따라다니는 건 어떻습니까? 뭐 한 500에 20%면 하루에 그냥 한두 시간 만에 20%면 네. 100만 원인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요. 채권하고 주식하고는 어때요? 앞서서 이제 상무님이 우리 증시 쪽에서는 오히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좀 네. 유력시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채권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 주셔가지고요. 네, 저는 국내 자산 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네. 반도체를 제외하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조금씩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수 모멘텀이 워낙 네. 없는 데다가 이제 수출도 이제 꺾이게 되면 그때는 또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여름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버티거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름이 끝나면은 조금 더 채권 쪽으로 조금 더 돈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